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상황이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손님을 대면하는 일이다 보니 초반에는 손님이 뚝 끊겨 매달 월세 걱정에 은행 빚을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은 다시 일어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동안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부정할 수 없네요. 평소 가게에서는 노래를 틀어놓지만 손님이 없을 때면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곤 합니다. 특히나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사연 채널을 자주 듣곤 하죠. 매번 듣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싶다가도 남을 속이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 꼭 벌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네요. 보통 사람들은 미용하는 사람들이 깐깐하고 똑부러질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사람 좋아서 일을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사람 앞에서 물은 것도 같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자니 또 그때의 상처가 떠오를 것 같아 두렵지만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동생과 살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기르시다 보면 여유가 있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정 환경 탓에 제가 좀 더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공부로 성공할 일은 글렀고 뭐든 잘하는 걸로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다 생각했죠. 평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 머리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미용사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원을 다니며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와 재료비가 꽤 만만치 않았어요. 가위 하나를 사는 데만 큰 돈이 들었거든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무난하게 공부를 했으면 하고 바라셨기 때문에 미용 학원을 다니겠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 얘기까지 하면 반대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돈을 벌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당시 아이들이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죠. 겨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제 신분 탓에 일을 주기 꺼려하시던 사장님들도 제가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믿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학원을 마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학원도 열심히 다녀서 미용 자격증도 땄고 하루빨리 20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부터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한 제 미용 인생은 그 뒤로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큰 도시로 나가 미용실에 취직을 했죠.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미용업계가 도제식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 되는 월급을 받으며 하루 종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죠. 온갖 힘든 일은 저희가 다 하는데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 받고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약품을 다 만지느라 엉망이 된 손을 보다 보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회의도 많아집니다. 그래도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며 오로지 꿈을 위해 열심히 버텨냈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시작했으니 남들보다 몇 년 일찍 시작했기에 더 기회가 많이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몇 년 뒤에야 정식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이름만 달면 고생은 끝일 줄 알았더니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인센티브 경쟁에 매일 피가 말랐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 실력이야 다들 비슷했어요. 그런 친구들과 손님 경쟁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데려오려면 뭔가 차별점이 필요했습니다. 친절을 무기로 삼는 친구도 있었고 독특한 스타일이나 화법으로 사람을 끄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평범한 쪽이라 뭘 내세워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 장점을 알게 되었죠. 선생님은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이랑 대화 나누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는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당연히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며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주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려 무척 노력했어요. 물론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통 머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변화나 힐링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기에 그분들의 마음에 귀 기울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기왕 머리하러 와서 마음까지 새로워지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했죠. 그 뒤로 저도 여러 미용실을 옮겨 다니며 참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에게 항상 진심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고객님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객분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저 역시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마음을 썼던 것이 고객님들께도 전해졌는지 저는 어느새 꽤 실력 있는 미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용 10년 차에는 유명한 업체들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기회에 저는 제 헤어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용사라면 누구나 자기 가게를 내는 것이 꿈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언젠가는 제 이름을 내건 헤어샵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적금을 참 많이도 들었어요. 저는 투자 요령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라 월급을 받는 대로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을 1,000만 원 넘게 받을 때도 돈 한 푼 쓸 줄 모르고 저금만 하니 다들 저더러 돈 쓸 줄 모른다며 신기해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제 가게를 차렸고 드디어 제 꿈을 이뤘죠. 물론 가게를 차리는 게 답은 아니었습니다. 직원으로 있는 것과 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마음 편히 월급 받을 때는 몰랐던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골목마다 미용실이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수두룩한데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개업 초반에는 반응이 있더니 그마저도 오픈빨이었는지 어느새 한산해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쿠폰도 뿌리고 이벤트도 해보고 손님들 끌어모으려 온갖 수를 다 써봤는데도 기존 저의 단골분들 말고는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그 단골 손님들 덕분에 겨우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가게 월세에 재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다가는 곧 망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때는 1,000만 원 넘게 벌던 제가 당장 월세 걱정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싶어서 뒤늦은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이라고 그때 저는 돌아갈 곳이 더는 없었어요. 이미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가게를 차렸고 이제 와서 돌아가겠다고 저를 받아줄 미용실이 있을 리도 없었죠. 결국 저는 다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고생을 했는데 다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많았던 저는 지인들을 불러서 공짜 머리를 해주며 블로그나 카페에 메일 올렸어요. 저의 시술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팁을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진정성이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몇 달이나 했습니다. 재료비만 나가고 아직도 월세 걱정에 급급했지만 언젠간 반응이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 말라며 저를 한심하게도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신념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제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에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지 못했다며 멀리서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만족시켜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와주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죠. 다행히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한번 찾아주신 분들은 그 뒤로도 계속 저희 샵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진해서 주변 분들께 입소문도 내주셨죠. 그 뒤로 저는 월세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고
직원도 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걱정이지만 잘 되어도 또 걱정들이 많거든요. 직원들 교육도 놓칠 수가 없었고 가게 운영에 신경 쓸 일은 더 많아졌죠. 저 혼자 모든 일을 하다 보니 답답하고 눈물 날 만큼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매출에 세금에 대해 무지한 탓에 큰일을 겪은 적도 있었죠.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노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는 가게도 여러 개에 제 명의의 집과 건물도 있습니다. 특출난 것 없던 제가 뭔가를 하려면 항상 노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령 부릴 줄도 모르고 게으름 필 틈도 없었죠. 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인지 제 평생을 일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40이 된 나이에도 결혼은 못했죠.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제대로 못했으니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남들에게 하면 다들 놀라요. 잘 꾸미고 다니는 미용업계 사람이다 보니 남자 만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하는지 제가 싱글이라고 하면 다들 이혼을 했거나 결혼이 싫어서 연애만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저는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미혼 여자였습니다. 저도 30 중반까지는 결혼 생각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40이 되고 나니 그마저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딱히 좋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금처럼 매일 열심히 하고 가족들 행복만 바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들보다 성공한 제가 그 나이 먹도록 혼자인 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 40이 된 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로 혼자 늙어 죽을 거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혼자 살아. 지금이라도 선이라도 봐. 너 아직 안 늦었어. 맨날 네 조카만 끼고 살 거야? 네 조카도 그렇게 예쁜데 네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 여자 혼자 늙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어? 누구라도 옆에 데리고 있어야지. 엄마, 결혼을 할 거면 진작 했겠지. 내가 벌써 40인데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나라고 뭐 생각이 없어서 안 했겠어? 나한테 인연이 없나 보지. 그거야 네가 가게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맨날 가게에만 박혀있는 애가 어디 남자 만날 기회나 있었니? 연애를 하려고 해도 밖으로 나가야 뭘 할 텐데 그놈의 가게에만 붙어서 맨날 파마약이나 만지고 아유 고운 손 다 망가지고 이게 뭐냐. 저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시고 여자 혼자 힘으로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사셨는지 저도 알아요. 집에 남자도 없이 어머니 혼자라고 살면서 멸시와 모멸도 많이 당하셨거든요. 아마 어머니는 저 역시도 그렇게 살까봐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제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있어야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혼자 있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막상 선을 보거나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만큼 애가 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키워놓은 제 가게만 있으면 더 욕심낼 게 없겠다 싶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일만 보고 살면서 내가 혹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더라면 이만큼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제가 못해봐서 결혼의 행복을 몰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미혼이라는 게 그리 큰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대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런 저에게도 어느 날 인연이 찾아왔네요. 그 사람은 얼마 전부터 저희 가게에 자주 오게 되신 남자 고객님이셨습니다. 저보다 2-3살 어렸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작은 사업을 한다는데 정확한 개인사는 모르지만 그냥 매너 좋고 성격 좋은 단골 고객님이셨죠. 올 때마다 제게 예약을 하시는 덕분에 저는 그분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고객님들 얘기를 귀담아 듣던 저는 그 손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객님은 항상 왠지 모를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허물없이 대화를 하면서도 어느 수준에서는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거나 말을 돌려버리며 자기에 대해 깊게 알려주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저도 고객님이 불편하실까 점점 말을 아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퇴근 시간쯤 찾아오던 그 손님이 어느 날 배가 고프다며 같이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도 못 먹고 머리하러 왔네요. 어머, 그렇게 바빴어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머리하지 말고 밥부터 먹지. 간식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원장님도 식사 안 하셨으면 끝나고 그냥 밥이나 같이 해요. 오늘은 진짜 혼자 먹기가 싫네요. 사실 고객분과 사석에서 만나는 게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그것도 남자 고객님과 따로 만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단골 손님 제안을 거절하기도 좀 어려웠죠.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결제할 때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하려고 보니 회원 정보에 그 고객님 생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 쿠폰이나 할인 때문에 기입해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늦은 시간이라 직원들을 다 보냈더니 미리 확인을 못했네요. 오늘은 왠지 혼자 먹기 싫다는 게 생일이라 그랬던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고객님과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어서 술을 같이 파는 밥집으로 갔죠. 저희 말고 다른 테이블은 다들 커플의 술 손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도 술을 한 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밥 같이 먹자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런지 유난히 혼자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나이쯤 되면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저도 이해해요. 가벼운 위로와 안부로 얘기를 시작한 저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점점 깊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야 남들 얘기 들어주는 게 특기이다 보니 얘기 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일인데 외로웠다고 하니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저는 진혁씨의 개인사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혁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20살까지 친척이 얹혀 지내다가 이후로는 독립을 해서 그 뒤로 쭉 혼자였다 하더라고요. 여태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던 것이 이런 개인사 때문이었다 싶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걸 들으니 저도 모르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많이 외롭구나 애잔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서 부모님 잃고 혼자 지내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가오기 힘든가 봐요. 제가 먼저 다가서려고 많이 노력해봐도 결국 제 곁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제 탓이겠죠. 그게 왜 진혁씨 탓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나도 진혁씨랑 비슷해요. 일만 보고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한텐 항상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라고 뭐 노력 안 했겠어요?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해야죠. 그래도 모르잖아요. 인연이 늦게라도 나타날지. 우리도 오늘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줄 몰랐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밤새 많은 얘기를 나눴죠.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아쉬운 대화를 마무리하고 우리 두 사람은 그 뒤로 개인적인 연락을 나눴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 사이로 말이에요.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다는 진혁이가 저는 참 안쓰러웠습니다. 하필 제 동생이랑 동갑이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이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를 외로움을 공감하고 서로 대화도 잘 통했죠. 그렇게 친동생처럼 챙기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은 동생이 생겨서 즐거웠어요. 같이 취미생활도 즐기고 등산도 함께 다녔죠. 친구 같은 진혁이와 저는 꽤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지만 저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진혁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지 몇 달이나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진혁이가 제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누나, 나 누나 좋아해. 그래, 나도 너 좋아해. 누가 뭐래? 아니, 나 누나 여자로서 좋다고. 누나 말고 여자로서. 동생처럼 생각했던 진혁이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저 역시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함에 언젠가부터 진혁이를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애써 제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같은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진혁이에게 오래 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진혁이의 고백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렵더라고요.
이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게 예전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연인으로 지내다가 틀어진다면 좋은 인연 하나를 영영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선뜻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제가 밀어낼수록 진혁이는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직 교제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나 누나랑 가족 되고 싶다는 거 정말 진심이야. 나는 누나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결국 저희는 좋은 누나 동생 사이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과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예전처럼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물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애정이 있었기에 진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싶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혁이는 당장이라도 결혼하자며 재촉을 하더라고요. 누나, 나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누나도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알잖아. 누나를 만나고 나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누나에게 마음이 생겼고 나는 이제라도 하루빨리 행복하고만 싶어. 누나가 내가 가진 것도 없어서 못 믿어온 건 알지만 그래도 나 이제는 정말 누나만 위해서 살게. 누나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진혁이는 제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사실 진혁이는 회사를 다니다가 뒤늦게 창업을 해서 있던 재산을 모두 사업에 투자한 상황이었어요. 살던 집 보증금도 빼고 자금을 마련한 덕분에 지금은 친구 집에 얹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돈이 어차피 저한테 차고 넘칠 만큼 있었고 제 아파트도 있으니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중한 제 성격 탓이었어요.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저도 판단력이 흐려지나 봅니다. 외롭다고 하루빨리 결혼을 원하는 진혁이 말대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네요. 이상하게 진혁이가 말을 하면 왠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도 도와주고 싶었고 외로움에 제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도 보듬어주고 싶었죠. 어쩌면 저는 진혁이에게서 제 모습을 투영했던 것도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당연히 제가 살던 집에서 시작했고 가전이나 가구도 새로 살 건 없었죠. 결혼 준비라고 해봤자 친구 정도 새로 사는 게 전부였어요. 웨딩 사진도 간단하게 찍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당시 제가 너무 바빠서 결혼 준비를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가족도 없고 부를 사람도 몇 없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식을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여보, 그래도 당신은 결혼식 하고 싶었을 텐데 나 때문에 다 포기해서 어떡해. 너무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나도 결혼식에 별 생각 없었어. 솔직히 나는 결혼식만 수백 번 가본 사람인데 그런 로망도 없고 나도 바쁘잖아. 이 나이에 뒤늦게 결혼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웃기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신혼이구나. 저도 처음으로 그런 행복을 느껴볼 수 있었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소소하지만 아주 큰 기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고된 일을 마치고 함께 하루를 정리할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잘 살 거라 생각했던 저도 남편이 생긴 뒤에는 남편의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남편도 점점 더 제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제게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이 그리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기분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것이 돈 문제였을 때는 말입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종종 자신의 사업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애초에 저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도 못했고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하는 일이니 귀담아 들어주긴 했죠. 그렇다고 남편의 사업에 대해 참견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애초에 남편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남편이 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꾸리길 바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말도 믿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가까이서 지켜본 남편의 사업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비전이 커 보이지 않았고 이미 대기업들이 손을 버린 일이라 그 틈에서 이런 작은 업체가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비관적인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저 역시도 남들 다 말리는 일을 고지껏 해왔으니 남편에게도 돌파구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건지 언젠가부터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에도 그래? 글쎄, 나는 그쪽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너무 휘둘리지 마. 뭘 하더라도 열심히 파다 보면 길이 있을 거야. 홍보가 문제인가? 나도 연예인들 협찬이라도 해볼까? 이러다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접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자꾸 애먼 곳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겨우 2살 많다고 제가 꼰대가 되고 싶진 않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본 제가 보기에 남편은 사무실에 앉아서 편한 일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남편의 말과는 너무 달랐죠. 아무래도 홍보보다는 제품 개발에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을 해줘도 남편은 연예인 협찬을 못해서 그렇다며 제게 협찬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홍보를 해도 제품이 별로라면 금방 드러날 일일 텐데 싶었던 저는 남편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여보, 당장은 제품 자체에 더 집중해보자. 물건이 좋으면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지금 수준으로 홍보만 노리는 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평소에는 남편 말이라면 잘 들어주던 제가 사업 일에는 유난히 까다롭자 남편은 점점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달라는 건데 부부 사이에 그 정도도 해주기 싫어?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당신 사업에 투자할 생각 있어. 그런데 지금 같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당신 말대로 나를 투자자로 생각한다면 내 의견도 수용해줘야지.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공과 사는 따져야 맞다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나한테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솔직히 결혼하고도 우리가 예전이랑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애정이 없다니. 그렇잖아. 부부 사이에 예전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같이 산다는 이유로 같이 보내는 시간도 더 적어진 것 같고 그리고 당신은 일밖에 모르잖아. 당신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이 나한테 신경이나 썼어? 남편은 제가 결혼하고 더 소홀해진 것 같다며 제가 남편보다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꽤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일중독이던 제가 설마 남편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나 싶었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는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데 그 서류 한 장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여전히 당신 명이고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가게로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당신 혹시 결혼하고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가게로 오지 말라고 한 건 괜히 원장 남편이라고 괜히 직원들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당신 바쁜데 괜히 오라가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명의는 굳이 돈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어? 만약에 이 집이 내 명의였으면 나는 결혼하자마자 공동명의로 바꿨을 거야. 솔직히 당신 명의라서 그런지 나는 이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 가구들도 가전들도 죄다 원래 있던 거고 결혼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 겨우 이불 하나 바꾸고 갑자기 우리 신혼집이 되냐고. 내가 해온 것 없어서 그런 건 알지만 그래도 반대 입장이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우리 사이에 인정받을 뭔가가 필요한 거야. 미안해. 나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어. 명의가 뭐가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래, 그 문제는 내가 좀 생각해볼게. 그래도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믿어줘. 몰라. 나는 가끔 당신이 날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지 의심이 들어. 그동안 내가 결혼했다고 남편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갑자기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곤 하지만 결혼식도 안 하고 내가 살던 집에서 혼수도 없이 너무 얼레벌레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가 생각이 많아졌죠.
그렇다고 괜히 돈 들여서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는 건지, 사업 투자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는 남편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건지 저는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싶어 나름대로 법적으로 알아보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참에 저는 섭섭해하던 남편을 좀 달래주러 오랜만에 같이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사주려고 전부터 골라둔 차가 있었거든요. 투자금은 공적인 일이라 쉽게 도와줄 수 없지만 이런 선물은 와이프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전부터 생각했는데 깜짝 놀래키고 싶어서 내내 숨기고 있었죠. 아직도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집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를까 싶어서 현관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현관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택배라도 온 줄 알았어요. 제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밀고 들어온 사람은 처음 보는 웬 여자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남편 이름을 부르며 남편을 찾더라고요. 이진혁 어딨어? 이진혁 당장 나와. 저기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갑자기 남의 남편을 찾으세요? 먼저 말씀부터 하셔야죠. 나 이진혁 와이프다. 남의 남편 아니고 이진혁 내 남편이라고. 갑자기 내 집에 찾아와서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 말하는 그 여자가 저는 미친 여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잘못 엮인 사람인가 의심부터 들어서 저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오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소란에 곧이어 남편이 나오고 그 여자를 본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는 맞는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그 여자는 남편의 머리차를 잡아채며 제 남편을 마구 두들겨 패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야, 이 새끼야, 이 미친놈아. 너만 믿고 기다린 사람 바보 만들고 너는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나라까지 떨어지더라도 너는 꼭 붙들고 간다. 저는 놀라서 그 여자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게 무슨 행패예요?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차분히 대화를 하셔야죠. 계속 이러시면 저 경찰 부를 거예요. 하, 경찰? 그래, 경찰 부릅시다. 차라리 경찰 불러서 이 새끼 깜빵에 쳐넣는 게 낫겠네요. 그쪽도 정신 차려요. 다 알고 나면 나한테 고마워할걸? 저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자기한테 고마워할 거라니, 내 남편을 지 남편이라니, 왜 미친 여자가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남편이 그 여자 입을 막더라고요.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어? 일단 나가. 여보, 오해하지 마. 이 여자는 사업 관련해서 아는 사람인데 내가 투자금이 얽혀서. 당신은 집에 있어. 우리 나가서 대화 좀 하고 올게. 남편이 그 여자를 끌고 나가려 하자 그 여자는 남편을 뿌리치며 다시 제 앞으로 쫓아왔습니다. 저기요, 아직도 저놈한테 속고 계신 모양인데 나 저 사람 본처예요. 우리 위장이혼이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새끼랑 나랑 결혼한 지 10년이에요. 10년. 심지어 아들까지 있어요. 고아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세요. 당장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요. 애초에 재산 노리고 당신한테 접근한 거예요. 나랑 위장이혼하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돈 다 뜯어내고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당신한테 투자해달라니, 명의 바꿔달라니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 반년 안에 다 뜯어낼 거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놈한테 딴 년이 또 있었네. 자기 처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 돈 뜯어서 더 어린 년이랑 새살림 차리려고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에 평생 외롭게 산 줄 알았던 내 남편에게 가족이 있고 심지어 처자식까지 있다뇨. 거기다가 다른 여자라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저 역시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매번 은근슬쩍 돈 얘기를 꺼내는 남편의 태도나 저 여자 말대로 남편이 투자금이나 명의 변경 얘기를 한 것도 맞았으니까요. 거기다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부정도 못하고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망연자실하게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여자가 말하는 딴 여자한테 말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놈에게 줬던 내 진심, 내 마음, 뒤늦게 딸이 결혼한다고 좋아하시던 우리 엄마. 어쩌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가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그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더군요. 너 때문에 일이 다 틀어졌어. 거의 다 된 건데 네가 이렇게 죄를 뿌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는 괜찮을 것 같아? 너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어? 나도 이제 나만 안 죽어. 둘이 내 집에서 난장을 피는 걸 보니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에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얼마 뒤 경찰이 집으로 도착했고 저는 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대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돈이 그렇게 탐이 났는데 내가 네 생각보다 모른 사람이 아니라서 애가 탔겠어? 그래서 맨날 사랑 타령하면서 돈 얘기 꺼냈니? 겨우 돈 때문에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니?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나 돈 많은 거 알지?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내가 너 꼭 실형 살게 만들 거니까.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저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을 잘 만난 덕분인지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셨네요. 명의 변경 안 하신 것도 잘하신 일이에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괜한 복수심에 찾아가지 마세요. 이럴 때는 오히려 법적으로 혼내주는 게 더 확실한 복수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의뢰인은 너무 걱정 마세요.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실형도 받게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님을 잘 만난 덕분에 저는 금전 피해는커녕 오히려 그놈한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지만 그놈은 실형도 살았고요. 지인들은 그래도 제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 하는데 그렇지만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은 무엇으로 보상될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 일로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저는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건 늘 뒷전으로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인생도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한 번의 선택은 실패로 끝났지만 제게도 언젠가는 정말 진심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